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사회적 협동조합 자바레떼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이은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정혜진 선생님이 민요패와 대학 민요패와 민요 연구회와 민요에 관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젊은 분이 민요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연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도 좀 자주 이렇게 교류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먼저 정혜진 선생님 모셔갖고 첫 번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현대시 연구자여서요. 그 시를 연구하면서 80년대 특히 시인들이 문화운동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노래운동의 한 부분인 그 민요운동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걸로 발표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민요운동의 태동입니다. 1970, 80년대 대학가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발흥한 문화운동은 관제적 대중적 집배문화와 서구 상업문화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출발해서 당대 군부정권에 의해서 동원되었던 전통문화를 재전유하며 탈식민적인 대학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960년대부터 민중의 노래로 재발견되었던 민요가 주목되어서 민요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특히 민요운동은 1970년대 대학가에서 마당것 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민요에 관심이 확대되고, 또 조동일의 민속학 연구, 김지아와 신경님의 민요시, 민요기행이 축적되면서 그 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민요는 70년대 문화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으며, 이는 80년대에 태동한 실천적 민요운동의 이념적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1980년대 민요운동이 태동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1년 가을 연출가이자 마당국 운동가인 류혜정과 무용가이자 문화운동가인 김경란이 가나안 무용학원을 인수하여 문화운동의 아지트를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초창기에 했던 일이 민요연구회 조직이었습니다. 여기서 민요연구회란 대학 서클 민요패와 제야문화운동 조직 또는 범문화운동 조직이라 할 수 있는 민요연구회, 이 두 개를 총칭합니다. 가나안 무용학원에서 전개한 민요운동을 통해서 1980년대 초 다수의 대학의 민요패가 결성되었으며, 최초의 대학 민요패는 1982년에 서울대 음대 재학생 이영국의 주도로 창립된 서울대 민요연구회 아리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는 시인 신경님을 회장으로 하는 민요연구회가 마찬가지로 류혜정의 주도로 창립되었습니다. 1985년에는 당시 고교 교사였던 이영국에 의해서 민요연구회 교사회가 설립되기도 하였고, 87년에는 안양에서 안양민요연구회가 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요운동은 가나안 무용학원과 류혜정을 중심으로 198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학 민요패와 1984년에 출범한 민요연구회를 통해서 본격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학 민요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84년에 출범한 이 민요연구회에 대한 논의만 몇 편 존재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대학 민요패의 자료를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에 한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고, 또 민요연구회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대학 민요패입니다. 대학 민요패의 민요 인식이 이제 첫 번째로는 노래운동의 민중적 전환이었다, 좀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일례로 연세대에는 1983년 3월에서 4월 무렵에 민요패가 창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해 5월에 국문과 재학생 이상주가 연세춘추에 게재한 글이 있는데, 이 글은 대학의 민요패가 신설되던 당시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듬해 84년에 발간된 숙대학보에는 노래운동을 고찰한 글들이 실리면서 민요가 보다 상세하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 숙대학보에 실린 글들이 민요운동과 민요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학 민요패에 관한 담론을 생산했는데요.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순병여대에도 민요패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제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숙대학보 편집실에서 집필한 대학가의 노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1970년대 대학가에 미국 민요 포크가 유입된 후에 197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변화된 사회 상황, 박정희 사망 이후의 사회적 격변이 한국의 자생적 노래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자생적 노래 요청으로 인해서 대학에서 노래 모임이 생겨나고 김민기의 창작곡이 등장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기 이후 대학에서 새로운 창작곡이 생산되지 못하고 있던 정황,
그리고 대학에서 당시에 많이 불렸던 노가바 또한 가사와 곡조가 융화되지 못하거나 가사를 바꿔 부를 수 있는 주체가 지식인으로 제한되는 등의 한계가 노정되던 중에 민요가 출현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김민기 등의 음악에 민요가 도입되기 시작한 지점, 그리고 대학가의 민요가 활발히 보급된 상황,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민요를 민중가요 노래운동의 민중지향적 전환과 확산의 법례로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논의된 것이 민요가 민중의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문화예술의 형태라는 점이었는데요. 또한 민요의 수용은 1980년대에 마당극에서 마당구슬로의 이 운동사적 변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전통문화 형태의 창출로서 이해되었습니다. 대학 민요패들이 공동 창작을 실행하고 노가바를 생활에 반영된 노가바로서 전개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고요. 그러한 한편 민요를 부르는 인원이 많아질 경우에는 종래의 전통극과 마찬가지로 관객이 극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에 머물게 된다라는 이런 한계가 또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래의 놀이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시됐고, 구체적으로는 민요에 동작과 서사를 도입하자 이런 제안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안은 마당극의 신명, 당시에 이제 신명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가면서 신명론이라는 것이 일어나되기도 했는데요. 이 신명의 효과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실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이제 이 신명론의 추상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으로 1980년대 마당극 운동과 노래 운동이 현실성을 구축하고 민중성을 구현하는 어떤 기획으로서 민요 운동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요 운동과 마당극 운동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두 개가 아주 강하게 결속되었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가 이제 사실 지역에서도 민요 연구회가 대학에 아주 널리 확산이 됐는데 거의 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확인한 사례로는 충남대 민요연구회가 있습니다.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충남대 민요연구회는 대학 민요패가 민요를 체록하고 또 민중의 생활을 채집했고 민요를 기반으로 한 마당극, 마당굿을 공연하면서 민중 현실을 재현했다라는 이러한 활동의 맥락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충남대 민요연구회는 이제 84년 1월에 결성돼서 10월에 창단식을 했는데요. 이 충남대 민요연구회 창립 소식을 담은 기사를 보면 이 민요협회가 창립 시점부터 이미 민요에 대한 굉장히 수준 높은 이해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민요협회 결성 과정에서 이미 한 10개월간 민요 교육과 체보가 굉장히 축적되었다는 것을 추정케 합니다. 그래서 이 충남대 민요연구회의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확인된 바로는 84년부터 매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민요 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85년부터 87년까지 매해 4월에 민요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립 노동요, 소리굿 이러한 공연들을 쭉 해왔는데요. 이 공연 중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2, 3으로 팸플렛을 여기 실었는데요. 이 충남대 민요패에서 했던 공연의 팸플렛입니다. 이 팸플렛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소리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극의 기획 취지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이 충남대 민요연구회가 85년 10월에 당시의 속갑파동이라는 이 상황을 소재로 해서 소리극을 공연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속갑파동이라는 것은 정부가 북한 영농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에게 소 기르기를 권장했는데 그래놓고 이제 외국 소를 대량 수입해서 속값이 폭락하고 농가가 파산하고 농민들이 자살하게 된 아주 큰 사회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충남 민요패가 다뤘고요. 이 87년에는 이것의 두 번째 버전을 공연했는데 그 두 번째 버전을 공연하게 된 맥락은 이 속값파동 이후에 농가 부채가 누적되면서 농가 파산이 속출한 상황에서 사상 최대의 수해까지 일어나서 극한의 피해를 입은 농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같은 해 7월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집중호우 피해를 다룬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수해로 우레자김 총 경지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농경지가 유출되고 매몰되고 특히 충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충남대 민요연구회는 농가의 수해 피해를 허술한 제방, 작동되지 않는 숨은 미비한 복구와 보상, 복구 지원 명목으로 한 대출 권장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얽힌 농민들의 토지 수탈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농민이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한 현실을 비판하고 그들이 땅의 사람임을 역설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학 민요패는 민요를 민중의 생활과 연루되고 공동 창작으로 생산된 민중의 노래로 이해했습니다. 이로써 대학 문화와 노래 운동의 민중적 전환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의 가요제 노래, 구전가요, 노가바 등의 비민중성, 비실천성이 성찰됐고요. 기존의 마당극의 추상화된 민중성과 관객 비참여형 공연성을 극복하고 민중의 구체적 생활과 현실을 회복하는 노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 민요패는 민요를 체보했고 전수받고 전수했고요. 그리고 민중의 생활을 채집하는 한편 그것을 현재적 노동 현실과 관련지어 번안하면서 노가바를 새로 창조했고 또 민중의 당면현식을 재현한 마당극을 공연하고 관객 참여형 공연을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노가바에 번안된 민중의 생활과 현실이 민중 주체적인 것이 아님을 고민하면서 또 민중의 노래를 발굴하고 모색하고자 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민요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요연구회는 1984년 6월 16일에 류회정의 주도로 창립되어서 시인 신경님이 회장을 역임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광주 민중항쟁 이후에 1980년대 민중문화운동의 새로운 방향, 그러니까 현실성과 민중 주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고 민중문화운동이 다시 조직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고요.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민요부흥 운동을 전개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요연구회는 민요를 체보하고 교육했으며 연구하고 공연했습니다. 민요 강습, 생활문화학교, 소모임을 열었고요. 민요 음반을 출판했으며 회보, 신문, 가사집, 악보집 등을 출판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요를 보급, 확산하고 재창조하여 탈식민, 탈냉전 노래문화를 형성하고 동시대 민중의 삶에 부합하는 노래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민요연구회는 회원이 600명 이상이었던 큰 조직으로 연행, 문학, 음악, 민속 등이 결합된 문화운동 연합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활동은 연행예술을 대중화하고 시를 의례로 양식화하는 그런 과제와도 연관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민요연구회는 매달 민요의 날을 개최해서 그간 체보하고 창작한 민요를 참가자들과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민요연구회의 핵심적인 활동이었고요. 회원은 물론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시민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이 민요의 날은 민요와 문화운동, 노래운동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이 마당극, 마당국시 공연되며 노래시와 구시가 낭독되는 장소였습니다. 이 민요운동에서 중시된 민중의 생활에 대한 문제의식은 민요연구회에서 민중적 생활 의례라는 것을 재구성하면서 의식류를 창작하는 시도로 전개됐는데요. 일례로 이 민요의 날에서는 민속 혼례가 탐구되면서 실제로 혼례가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혼례에 대한 관심은 이 민요연구회 회보를 확인해 보니까 광주의 박기순과 윤상원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 니물리한 행진곡과 맥락화되는 활동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중의 생활 의례를 재구성하는 역량이 노래운동에 있음을 파악해서 민요로서 민중 생활 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편 이 민요의 날은 노래운동 탄압에 대한 저항이 이루어진 정치적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85년 10월 21일에 개최된 제13회 민요의 날의 주제는 이 저작권 문제, 민요와 음악 저작권 문제였는데요. 이것은 같은 해 5월 30일에 기독교 민중교육소 연구소이자 꼬방동네 동월교회 목사인 허병섭이 노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사태에 대한 개입이었습니다. 허병섭은 결국 노래책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가 된 것인데 곡을 도용했다, 가사를 이미 개작했다, 저자 성명을 미기재했다라는 이유로 저작권법 26조, 58조, 71조 위반 혐의를 받았고 그것이 이제 5월에 선고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작권법 위반 협의는 당대의 노래운동을 탄압하는 방법이었고요. 노가바라는 것은 재산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온한 행위로 간주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민요연구회가 바로 이것을 민요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인데요. 민요연구회는 노가바라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불려지면서 새롭게 창조된 민요화된 노래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것은 민요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이 재판에 신경님이 증인으로 나서서 민요 재판으로 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민요연구에서 이제 의미화한 민요라는 것은 소유권, 그러니까 임대 가능한 자산에 대한 권리를 토대로 소득을 추구하는 이 지대 추구적 자본주의 질서에 대항하는 공동의 문화로 민요를 의미화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민요연구회는 80년대 민중시 양식이 창안된 현장이었는데 이곳에서 이루어진 시와 노래 그리고 연행의 결합이라는 것은 1970년대에 담시, 장시, 민요시 등으로 양식화되었던 민중시를 민중의 의례로 재양식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광주 이후에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 비참여형 퍼포먼스에서 참여형 퍼포먼스로의 문화적 전환과 관련되었습니다. 이 민요연구에서 시인들의 위상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민요연구의 발기인으로 총 22명의 시인이 참여했습니다. 이 인원은 총 48명의 발기인의 절반에 달하는 인원이었습니다. 민요연구회는 시인들의 문화운동, 문화교육, 문화실험 현장이었던 것인데요. 이 민요연구회의 모든 활동과 네트워크가 시인들에게 큰 자산이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1980년대에 노래시, 마당글시,
구시, 장시를 쓴 대표적인 시인인 고정희, 김정환, 신경림, 하종호 등의 작업은 민요연구회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84년에 민요연구회 출범 이후에 이 시인들의 작업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민중시 양식으로서 심화되어 가는지를 상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요연구회는 출범하면서부터 사실 시와 관련된 작업에 대단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창립을 기념하면서 민요 시집을 간행하고 고전 민요를 시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시에 곡을 묻힌 노래집을 발간하자라고 이제 계획을 한 바 있고요. 제1회 민요의 날에서부터 노래시를 낭송하고 양송은 노래단, 하종은 노래단을 결성해서 공연하는 등 시와 노래를 적극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신문 민요의 날과 회보 민요연구회 회보에서 노랫말, 노래시를 모집해서 채택된 시를 창작 민요로 작곡해서 민요의 날에서 부르고 회보에 게재하고 이런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민요연구에서 이루어진 이 시의 양식 실험이라는 것은 노래와 연동된 노래시 그리고 연행과 연계된 구시가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구시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고사판시라는 이 양식이 민요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어서 주목받고 영향을 끼친 바 있기에 저는 이것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84년 7월 25일에 진행된 제1회 민요의 날의 프로그램 중 하나가 고사였는데요. 이 고사를 사실 하종호가 고사판시를 써서 그 고사판시를 중심으로 고사가 진행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가 중간에 인용한 이 글은 민요연구의 이 고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민요연구에는 민요의 날 고사판을 위해서 쓰인 하종호의 고사판 시가 오늘날의 삶과 노래를 형상화하며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한 민요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시의 성격을 잇는 민요시가 계속 창작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고사판시라는 것은 일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원하는 풍습인 고사 절차의 핵심이 되는 제문을 시로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사판시의 특성은 민요연구에서 구시의 모범으로서 지속적으로 참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민요연구회를 중심으로 사실은 이 민요운동의 여성주의 네트워크가 또 형성되었다는 점인데요. 이 주목할 것은 그 중에 먼저 볼 것은 민요연구회의 민요운동에서 등장한 이 고사판시가 시인 고정희에 의해서도 집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고정희 시인은 여성운동단체 또 하나의 문화의 동인지에 그 시를 실었어요. 제가 여기 자료로 보여드렸는데 자라는 아이들이 평등 평화 길이라네라는 시를 실었는데 이 시에는 교육해방 염원 제문이라는 표지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교육해방을 염원하는 고사판의 제문으로 쓰인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행사를 위해 쓰인 시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당대의 또 하나의 문화가 동인지와 어린이 캠프를 통해서 대안교육 운동을 전개했고 이 동인지 5호, 이 시가 실린 동인지 5호의 주제가 교육 문제였음을 고려할 때 이 시는 1차적으로는 또문의 여성주의 대안교육 운동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넓게는 80년대에 지속되온 민중교육 운동 그리고 89년 이 시가 발표된 89년 당시에 추진되던 전교조 결성과도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정희의 이 자란 아이들의 평등평화 길이라는 시는 천지신명 하늘 어머님께 고하는 제문으로 교육해방으로 도래하는 남녀평등 세상을 기원하고 그 뿌리가 아이들에게 있다고 밝힙니다. 이것은 민요운동을 여성주의적으로 재전유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정희는 무속인이자 무용가인 김경란과 극작가 어민이와 함께 여성주의 시킨굿을 기획한 바 있는데요. 이들 모두 민요연구의 발기인이었습니다. 이 고정희와 어민이는 또 하나의 문화 동인이었고 김경란이 여성평화에서 당시에 활동했는데 이 여성문화운동가 세 사람이 민요연구회라는 한 조직에서 접점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고정희, 김경란, 어민이는 84년 봄에 만나서 1년여간 토론을 하면서 여성주의 마당굿을 실제로 준비했는데요. 이 세 사람이 마당굿을 위해서 처음 만난 시점은 민요연구회 출범에 앞섭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여성주의 마당굿 공동작업이라는 것은 물론 각자가 민요운동이나 연애운동과 관계되기도 했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이들이 공동작업을 하면서 민요연구회에도 공동 참여하게 되었던 어떤 계기로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나가던 이 시기는 바로 김경란의 남편 유혜정을 중심으로 민요연구회 창립이 준비되던 이 시점부터 민요연구회가 한창 활발히 운동을 전개하던 무렵까지를 아우르는 시점입니다. 이것을 고려할 때 새 여성들의 공동작업은 민요연구회 네트워크가 여성주의 연행예술운동, 여성주의 시운동으로 전개되어서 민중문화운동이 여성주의적으로 견인되고 재구축된 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참조할 점은 민요연구회에서도 여성 문제를 다루는 마당극을 공연한 바 있다는 사실인데요. 민요연구회는 86년 6월에 제24회 민요의 날에서 우리 동네 어머니라는 마당극을 공연했습니다.
이 극은 여성 민중의 생활 현장을 재현하면서 1970년대 이후에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외에도 여성들이 부딪히는 성모순을 조명하면서 여성에 처한 이중 구속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당대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극인데요. 이 극이 당대 여성 문제의 다층적 면모를 다룬 만큼 이 당시 여성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민요연구의 여성회원들이 적극 개입하여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 고정희 김경란 어민이가 기획했던 여성주의 마당굿은 수년에 걸쳐서 준비됐지만 실제 공연으로 올려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집으로 나왔는데요. 광주에서 희생되고 순환당한 여성들을 회원하는 여성해방 찢긴구 시로 발간이 됐습니다. 고정희 시로 발간이 된 것이고요. 이 지난한 과정 끝에 저 무더미의 푸른 잔디라는 이 시집이 탄생했고, 그리고 여성해방굿의 이 기획과 이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고정희 시를 통해 계속 이어졌고 또 문의 여성운동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민요연구에는 민요를 불곱하고 확산하고 재창조하여 탈시민 탈냉정 노래 문화와 동시대 민중의 삶에 접속하는 노래를 만들고자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매달 민요의 날을 개최하여 체부하고 창작한 민요를 회원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민요와 문화운동, 노래운동에 관한 다양한 교육과 토론이 이어갔습니다. 민요의 날은 민중의 생활의례를 재구성하여 민요로서 민중생활 공동체를 복원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노래운동 탄압에 대한 저항이 이루어진 정치적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민요의 날은 민요연구의 핵심적인 활동이었으며 이 행사는 87년까지 지속됐는데요. 바로 이 시점까지가 민요연구의 전성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요연구회는 80년대 민중시 양식이 창안된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노래시, 마당극시, 굿시, 장시를 쓴 민중시인들의 작업은 민요연구회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심화되었고요. 민요연구회에서 창안된 고사판시라는 이 새로운 시가 하정우에게서 창작돼서 고정희에게서 여성주의적으로 재전율되기도 했고 여성회원이었던 민요연구 여성회원이었던 고정희 김경란 어민이가 형성한 네트워크는 민중문화운동의 여성주의적 견인과 재구축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방대한 자료와 그 역사를 시간을 쭉 풀면서 그 민요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이 지금 현재 민중가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민중가요라는 말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데 되게 좀 중요한 또 다른 시각의 어떤 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뭐 수고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외국의 어떤 민중가요를 연구해서 보여지는 어떤 민중가요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발표해 주실 텐데, 네. 위스콘신 캐리스 선생님 맞으시죠? 네.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박사 과정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는 캐리스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해외, 특히 북미에서의 민중가요 연구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한국의 민중가요에 대해 외국에서 바라보는 포괄적이고도 대표적인 관점으로보다는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는 한 외국 학생이 민중가요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주로 민중가요를 북미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번역을 통해 북미에서 민중가요의 역사적인 의의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 설명하려 합니다. 사실 한국과 북미에서의 민중가요 연구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 동향이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미에서 한국 민중가요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와 북미에서 민중가요가 번역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가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은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에서 민중가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한국에서 민중가요가 갖는 의미를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민중가요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학계, 특히 민중가요를 연구한 제1세대 연구자들은 민중가요가 특정한 공동체, 지역, 정치적 성향, 그리고 특정 시대를 살아왔던 어떤 사람들만의 노래 문화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민중가요 시대가 7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민중가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93년 문민정부 수립으로 민중가요의 생산과 확산을 추진한 운동권 대 독재정부라는 근본적인 대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노래 활동가들은 민중가요를 민중의 저항적인 태도를 담고 전달하는 노래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정의보다 이 두 번째 정의가 더욱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정의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들을 수용하고 의미화하는지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노래든 민중가요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 두 번째 정의는 93년 문민정부 수립 전,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민중가요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노래 활동가들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민중가요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미에서 민중가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민중가요를 protest song, 저항가요로 번역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북미에서 민중가요는 protest song이 아닌 민중가요 혹은 민중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은 복잡한 정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어의 개념을 잘 번역하려면 그 개념의 문화적 의미, 즉 그 개념이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담고 있는지 알아야 그 개념의 의미와 뉘앙스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중가요가 영어 그대로 민중가요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노래든 민중가요가 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첫 번째 정의, 즉 민중가요의 정체성은 고유한 역사적인 특성을 조명해 의미화해야 한다는 정의를 따른 것입니다. 즉 영어로 번역된 민중가요는 특정한 공동체, 특정한 정치적 성향, 그리고 특정 시대를 살아왔던 어떤 사람들만 이초했던 놀이 문화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80년대 운동권의 저항적 음악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민중가요 북미에서는 민중가요로 소개된 핵심적인 이유는 민중이라는 개념의 함축적 의미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민중이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정치화된 개념의 의미를 담아 불렸던 특정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80년대였습니다. 80년대에 민중은 한국 사회에서 제외된 사람들, 정치적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자본가들에 의해 억압을 받으면서도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로 저항적, 혁명적 혹은 해방적인 주체로 생각되었습니다. 북미에 이 민중이라는 단어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도 이 민중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미에서 민중은 다음과 같은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민중의 정치적인 의의는 80년대 운동권의 정치적 방향성이나 열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중의 문화적 의의는 80년대 운동권의 문화적 생산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80년대 운동권에서 부른 노래들은 일반적인 노래가 아닌 민중의 노래, 즉 민중가요라는 것입니다. 민중이 이런 정치적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 한국 민중가요는 일반화된 protest song, 저항가요가 아닌 민중가요로 번역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미에서 민중가요로 번역된 한국의 민중가요는 80년대, 90년대 초의 문화적 유산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북미에서 민중가요를 80년대, 90년대 초에 나온 노래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중가요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김민기의 음악적 영향이나 임을 위한 행진곡과 같은 유명한 민중가요들의 역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미 연구자들의 연구와 한국 연구자들의 연구에 겹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민중가요에 대한 영어 논문들 중 한국 학자가 쓴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영어로 번역된 한국어 논문들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미국 연구 영향과 한국의 연구 방향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미에서의 연구와 한국에서의 연구의 차이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 북미에서 새로 나온 논문 중 제일 눈에 띈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신선한 팩트를 다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자의 주장 때문에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음악적인 면에서 80년대 민중가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국제 공산주의의 문화적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사회는 특정한 정치적 조건, 즉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개념에 민감한데 저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영향을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김민기 포크 음악의 영향을 받았던 학생 운동의 저항가요들이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정적 행진곡으로 바뀐 경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미국 학자 정민 미나리가 살펴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 공통된 의견은 80년 광주 민주항쟁 이후 학생 운동이 급진화되면서 운동권에서 확산된 노래들의 색깔도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학자 이영미 역시 사람들의 요구가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음악적 변화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 경향을 설명했는데 미나리는 80년대 민중운동의 성격에서 이 변화의 근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변화는 80년대에 운동권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미나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80년대 민중가요의 음악적 성격은 크게 두 가지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 민중운동의 민족주의적인 성향, 특히 반제국주의에서 비롯된 반미 색깔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미 성향에서 비롯된 친국제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80년대에 민중운동의 반미 성향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의 저항적 포크 음악 영향으로 만들어진 초기 민중가요들이 점점 미국적인 음악 요소를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80년대 민중가요들은 한스 아이슬러와 같은 마르크스주의적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얻은 음악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기 인터내셔널과 같은 사회주의 형식의 음악적 요소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미나리는 그 전환점을 엄숙한 스타일로 작곡된 임을 위한 행진곡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나리는 80년대 민중가요의 음악적 색깔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역사적 근거를 통해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 직후 한스 아이슬러의 전기가 한국으로 보내되었고 그 후 고려대 노래패 노래열이 한스 아이슬러의 노래 카세트를 만들었으며 인터내셔널가가 90년대 초 서울대 메아리의 노래책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운동권들 아니면 적어도 학생 운동권 지도부들이 이런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음악에 이미 익숙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나리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말 90년대 초 운동권 안에서 NL계와 PD계의 분열을 생각하면 저자의 주장은 타당해 보입니다. NL 계열이 주체 사상을 지지한 반면 PD 계열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반한 계급 혁명으로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국 학자 이영미에 따르면 각파의 정치적 정체성은 그들의 음악 취향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NL 계도리들이 북한식 음악을 작곡했다면 PD 계도리들은 서유럽의 사회주의 혁명가 스타일로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의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 노래가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문화적, 음악적 요소들을 넣어 최초의 민중가요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작곡, 작사되었는지 다시 말해 그 노래가 광주 5.18 때 돌아가신 활동가들의 영혼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노래에 공산주의적인 음악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80년대 말 90년대 초 전반적인 민중가요 분석에 미나리의 주장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80년대 초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의 경우 사회주의적 그리고 국제 공산주의적 음악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해 작곡한 민중가요로 보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미 민중가요 연구의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미에서 민중가요 개념이 특정한 정의, 특정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한국과 북미에 있는 민중가요 연구들의 유사점은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면 북미에서 민중가요에 대한 연구의 전망은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 단풍님처럼 민중가요사에 자주 언급되지 않은 노동가요를 연구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도 내년쯤 80년대 민중가요에 대한 책을 출판하실 예정입니다. 이 책은 북미 연구권에서 최초로 민중가요를 다룬 책일 겁니다. 사실 K-팝의 인기 때문에 한국 음악에 대한 북미 연구들은 대부분 K-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그래도 80년대 민중가요라든지 70년대 건전가요 아니면 60년대 시위용 노래 같은 K-팝 이외에 한국 음악과 관련된 연구가 있긴 있습니다. 소수이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이긴 하지만 저와 같은 민중가요제 2세대 연구자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여러분들에게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계속 함께 연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중가요라는 말이 그 앞에 발표하신 얘기 속에서 나온 것처럼 8, 90년대에 어떤 특정 집단이 향유했던 어떤 문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이제 하게 되는 지점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다양한 시각에서 민중가요가 과연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고 현재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가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여튼 흥미로운 주제였고 되게 발표도 재밌게 잘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역시 이제 별로 이렇게 자주 접해보진 않았는데 청취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인터넷 그 서비스가 되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 청취자를 분석한 건데요. 다양한 기술을 도용해서 이렇게 청취자를 분석을 했으니까 좀 재밌게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 박사과정에 있는 권오차입니다. 이제 필송 DB를 중심으로 한 민중가요 청취 분석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민중가요에 대해서 질적인 연구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뭐 역사적 관점, 문학적 관점, 음악학적 관점에서 뭐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가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한 연구는 많이 있었는데 사실 개량 연구라는 거는 생소할 뿐더러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슬라이드에도 지금 자료 사진으로 넣었지만 이게 한때는 민중가요라는 것이 불법의 영역이었고 비합법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비합법의 영역에 있다는 건 통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거기다가 이제 주로 통용되었던 시기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시기까지만 해도 체계적인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대중가요에 대해서도 이런 계량 분석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양적 분석이라는 것이 민중가요에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소수의 양적 분석을 시도한 논문들도 찾아봤는데 서너 개 정도 나왔습니다. 민중가요 자체를 이제 작곡가별로, 작사가별로 또는 텍스트를 양쪽으로 분석하는 논문이 좀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문헌정보학적 관점, 즉 도서관과 같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양적 분석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일단 DB부터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의 그런 연구 정도만 있었고 아예 본격적으로 청취 내역을 분석하겠다는 건 거의 없었는데 운 좋게도 이번에 PL송 측에서 민중가요 청취 내역 같은 거를 이제 한번 분석해 보지 않겠느냐는 기회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번에 첫 번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PL송에서 제공한 민중가요 감상실에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에 걸쳐서 1,900만 건이 수집이 되었고요. 사이트 내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 동안 2만 건의 게시물과 5,000개의 댓글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 의미는 없는데 이게 양적 분석을 하려면 일단 기술 통계는 일단 들어가야 돼서 일단 넣은 건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건 이 탑 10을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탑 10은 이제 보시다시피 전체 청취 내역과 회원들의 청취 내역을 분류해서 해봤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결과를 보고 상당히 의외라고 여겼습니다. 일단 제 1등이 전체 이용자 기준으로 세물이었는데, 저는 여태까지 저도 민중가요 꽤 오래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세물은 제목을 어디서 들었을 건데 제가 그게 어느 게 세물이지 생소할 정도던 곡이고, 그 외에 또 다른 곡들도 봐도 또 우리가 흔히 민중가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제 이무리한 행진곡이라든가 파업과 불나비 같은 곡들은 중위권에 한 12 정도 사이에 이제 이무리한 행진곡, 불나비, 단결투쟁가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곡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뭐 얼굴 찌푸리지 마요, 상록수 같은 대중적인 민중가요는 아예 거의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세물, 바위처럼 우리 하나 되어 벗들이 있기에 같이 이제 학생운동 진영에서 이제 문선에서 주로 활용되었던 곡들이 상위권에 분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제 PL송의 이용자가 노동운동 진영이나 대중보다는 이제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생활동가들에 편중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PL송이라는 게 2000년대에 세워진 PC 기반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여유 시간에 PC를 이용해서 민중가요를 청취할 수 있을 정도의 물적이나 시간적이나 여유가 있는 대상이 이제 주로 학생활동가들이었고,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나 그런 것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편중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 내역을 분포로 한번 보면은 이제 다른 유사한 통계에서와 같이 이제 소수의 곡이 한 2만 곡을 넘기는 곡도 거의 한두 곡 정도밖에 없고, 거의 절대 다수가 1만 곡 이하로 재생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취횟수 추이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일간 그래프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2003년에 PL송이 처음 설립된 이후에 PL송의 재생수 추이는 전체 청취 내역 그리고 현 청취 내역 모두에서 2003년에 급격하게 한번 성장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이 민중가요 자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라고 쉽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르게 보는 것이 이제 2006년, 7년쯤부터 이제 유튜브라든가 지금은 사라진 뭐 판도라 TV, MN캐스트 같은 동영상 채널 아니면은 멜론 같은 데에도 이제 민중가요들이 이제 합법화가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PL송의 재생수가 많이 떨어졌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이제 추후에 구글 검색 트렌드 분석 같은 거를 통해서 추가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지금 경향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는 이제 파동이 지속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계절성을 띈다고 하는데, 일정 시기에 민중가요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이가 계속 보이는데, 이거는 이후에 히트맵 분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0곡에 대해서도 조회수 추이를 다시 한번 똑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 비슷하게 전체 추이와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초기에 급승했다가 천천히 하락을 하고, 계절성 역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제 예외적으로 특이한 경우가 한결같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다른 경향들은 비슷한데 2012년 초에 비정상적으로 이제 재생수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2년에 뾰족하게 솟은 게 있는데, 이게 한결같이가 특정 일시에 급격하게 재생수가 늘었던 경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시대적 당시 상황적 배경이 있었던 건지 저는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꿈찾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곡들이 초창기 2003년에 급등을 해서 천천히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꿈찾기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었다가 다시 완만하게 떨어지는 독특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히트맵 분석으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히트맵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뭐 우리가 등고성이나 뭐 기상청 레이더 분석에서 보이는 것처럼 색깔로 이제 어떤 시기에 어떤 자료가 특히 많이 나타났나를 이제 쉽게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월 일간 청취 횟수와 이제
주간 청취 횟수를 히트맵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은 연간 그 1월에서 10월 31일까지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대체로 경향이 아까 전에도 확인하셨던 그 언제 특히 집중되는 경향지가 여기서 특히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3월 중순에서 6월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봤을 때 주로 앞서도 말했듯이 이제 학생운동 관련된 음악들이 많이 청취됐던 거를 바탕으로 할 때 이제 이거를 신학기에서 5월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학생운동에서 말하는 이제 달력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이제 3월에 신입생을 받아서 문선 교육 같은 거를 하고, 그 4월까지 교육을 한 다음에 5월에 이제 노동절 일정하고 5.18 일정을 소화한 이후에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이런 활동이 앞서 봤던 그런 경향의 원인이라고 봤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정점을 찍는 것이 보시면은 하얀색 점이 보일 겁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면 하얀색 점이 지금 보시면 5월 17일에 찍혀 있습니다. 이게 하필 5월 18일이 아니라 5월 17일로 왜 찍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광주 항쟁 관련해서 이제 전야제 준비하느라 이제 5월 17일에 이게 집중되어 있고, 5월 18일 당일이 되면은 이제 뭐 행사라든가 뭐 집회 같은 것 때문에 당연히 재생수가 감소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소수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서는 5월 17일에 전야제 때 술 먹고 나서 5월 18일에는 잠들어서 그렇다 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서 1월에 들어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1월 되면 이제 연말연시 행사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학생의 선거 때문에 이런 활동 자체가 감소하는 것으로 역시 학생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요일별 청취 횟수 히트맵을 보시면 역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주로 나타나는 시간대가 평일 1시에서 4시 사이, 요 시간대에 학생 운동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시간대가 이제 동아리가 많이 모이는 시간대입니다. 요 시간대에 이제 주로 집중이 되고, 그 주말에는 적게 재생을 됐다가, 또 특이한 현상이 이제 저녁 때와 뭐 저녁 식사 때문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심야 시간대에 약간 더 늘어나는 경향인데, 이거는 이제 활동가분들의 생활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신 후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듣고 주무신 건지, 아니면은 심야까지 이제 뭐 문선 준비하시고 하느라 그렇게 된 건지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곡별 히트맵 전체적인 곡들이 다 이렇게 일반적인 경향을 다 따라가는데, 예외적으로 특이하게 그렇지 않은 경향들을 띠는 곡들이 몇 곡 있었습니다. 이제 경향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난 곡이 이머리안 행진곡인데, 이머리안 행진곡 같은 경우에는 5월 18일 당일이 정점으로 나타나고 다른 곡들보다는 좀 더 고른 경향을 나타냈고요. 또 특이한 경우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한결같이인데, 한결같이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보시면 2012년 7월 8월쯤에 이제 특정 일자에 유난히 집중이 된 것으로 봐서, 이거는 그 날에 어떤 이유에서 한결같이를 특히 많이 들을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하는데, 이거는 향후에 뭐 텍스트 분석이나 다른 통계 자료하고 좀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간 시각별 히트맵을 보아도 또 곡별로 특이한 경향인데, 주중 저녁 시간대에 약간 좀 떨어지는 요 시간대가 좀 적은 게 있고 극명하게 나타나는 곡들이 있었습니다. 새물, 꿈찾기, 날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에 민들레처럼이나 이머리안 행진곡, 청계천팔가 같은 곡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런 저녁 시간에 줄어드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새물, 꿈찾기, 날개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문선에 쓰이는 곡들인데 비해서 민들레처럼 같은 경우는 듣는 음악이다 보니까는 저녁을 거르고 연습을 했다고 추측을 해봐야겠는데 추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PL송 내부에 이제 게시물 하고 댓글 분석도 해봤는데요. 게시물 기술 통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통계 분석에서 그냥 의무감으로 넣어보기 때문에 무시해도 좋고요. 작성수 추이를 보시면은 이제 제 게시물 작성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연도에 이제 집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뭐 스팸 같은 거에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때 좀 자료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 걸 수도 있다 써가지고 아마 스팸일 겁니다. 네, 요거는 좀 더 데이터 정제가 필요한 요소라고 보이고요. 그에 반면에 댓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앞서 보았던 제 심소 추이와 같이 2003년쯤에서
크게 늘었다가 천천히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연간 글 작성 추이가 좀 잘못 집계가 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히트맵 분석을 역시 게시물하고 댓글에서도 똑같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게시물 같은 경우 히트맵 분석에서도 지금 2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앞서 보셨던 재생수 히트맵하고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 데 비해서 댓글 작성 기록 같은 특정 일자에 좀 집중을 된 거 빼면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로 미뤄 볼 때 역시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류가 좀 많이 있어서 스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이라는 걸 해봤는데, 워드 클라우드 분석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특정 문헌을 분석해서 주로 쓰인 단어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인데, 이게 사실 이거를 그냥 통계 분석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슬라이드 만들면 멋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시물 전체와 댓글 전체에 대해서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게시물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 사람 같은 보편적인 명사를 제외한다면 사실 이것도 보편적인 명제라고 보기에는, 우리는 그렇다 쳐도 사람이라는 표현을 일상 대화에서 많이 생각보다 안 씁니다. 뭐 사람 생각하지요, 아니면 사람이 먼저 뭐 그런 어휘를 사용하면서 사람이라는 표현도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그 외에도 보시면은 노래, 공연, 가사 같은 음악 관련 단어 하고 노동자, 노동, 투쟁, 동지, 민중 같은 사회운동 관련 단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데, 보편적인 명사를 제외하면 제일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는 1등이 꽃다지입니다. 꽃다지가 이만큼 민중가요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의미로 저는 판단을 하겠고요.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봤을 때, 자유 게시판의 경우에는 또 보편적인 명사를 내면 노래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를 했고, 그 외에 광주, 민중, 통일 같은 사회운동 관련 단어, 그리고 공연, 음악, 소리 등 음악 관련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좌상단의 워드 클라우드를 보시면 박종환 선생님의 이름이 보이는데, 필송에서 민중가와 박종환 선생님의 영향이 꽤 컸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 감상실이나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쟁, 해방, 노동자 같은 사회운동 관련 단어가 좀 많이 사용되었고, 어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 게, 자유 게시판에서 노래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는데, 음악 감상실이나 자료실에서 가락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 둘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민중가수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었는데, 꽃다지, 유인혁 동지, 조민아 동지, 김호철 선생님 같은 민중가수들의 이름이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보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어휘가 많이 나와서 파일, 간격, 그림, 페이지 같은 어휘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템플릿이 원래 그래서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된 건지,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이 단어가 많이 쓰인 건지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도 가사나 마디 같은 음악 관련 표현, 그리고 사회운동 관련 단어는 통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래 가사를 대상으로 한 워드 클라우드를 분석을 해봤을 때는, 우리나 사람, 세상 같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고, 그 외에도 또 사회운동 관련 어휘로서 투쟁, 해방, 노동자 같은 단어가 많이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넘어가 보면은, 일단은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최초로 민중가요에 대한 개량적인 연구를 처음으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필송 자체가 2000년대에 세워져가지고 그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은, 최소한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사이에 민중가요 청취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의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보고요. 청취 추이 분석에서 이제 2000년대 초에 들어서 필송 같은 민중가요 사이트들이 크게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 이후에 시간에 따라서 쇠락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유튜브라든가 다른 음악 플랫폼, 동영상 플랫폼들이 이런 공간들까지 장악을 하면서 나타난 경향인지, 아니면 민중가요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트맵 분석이나 성취 분석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접근성 등의 이유로 인해서 노동가요 등에 비해서 학생운동에서 주로 불렸던 민중가요의 비중이, 특히 문성 관련 음악의 비중이 꽤 컸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워드 클라우드 분석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이제 민중가요 청취자들이 소통 과정에서 이제 음악이나 사회운동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그리고 특정 노래패, 꽃다지나 또 민중 가수들의 영향력이 이 민중가요를 청취하는 청취자들 사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취자료를 처음 언급을 드렸을 때 다른 분들이 그러면은 뭐 인구 통계 자료나 지역 같은 자료도 또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곡을 들었다 정도까지만 남아있고, 그 회원가입하신 분들 경우에는 닉네임이 남아있긴 했지만은 피해송에 다들 공안 탄압이 들어와서 이제 개인정보를 많이 안 남기셨더라고요. 뭐 주소나 나이, 생년월일도 안 적으신 분들이 허다해서 이거를 가지고 인구 통계를 분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구글 트렌드라든가 아니면은 가능할 수 있다면은 뭐 멜론이나 그런데 자료하고 좀 비교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 거는 또 사기업 자료라서 제가 얻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전처리 과정에서 이제 인코딩 문제 때문에 일부 자료가 좀 많이 깨진 자료가 있었습니다. 청취 내역하고 이제 이 곡들이 누구의 어떤 노래이고 가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아직 연계가 안 됐습니다. 향후에 이거를 연계가 완료가 되면은 그 음악 특성에 따라서 언제 뭐 노동가요는 몇 시에 주로 틀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명백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 아직 그게 없다 보니까 각 곡별 분석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상치 문제를 또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앞서도 봤지만 한결같이나 특정 곡들이 이제 특정 시간대, 특정 일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그날따라 그거를 많이 틀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뭐 디도스나 뭐 그런 거에 의한 것인지는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분석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 기법을 추가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사실은 기본적인 통계 분석 수준이었고요. 향후에는 이제 뭐 머신러닝이라든가 텍스트 마이닝을 좀 더 활용을 해가지고 어휘를 사용할 때 어떤 맥락에서 그것이 사용이 되었는가, 그리고 청취 시간대에 따라서 이 곡들이 분류가 가능한지,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은 우리가 기본적 지금까지 가져왔던 민중가요의 분류 경향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지를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게 어떠셨어요? 아니, 물론 지금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서 어떻게 했는지 각 표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체로 이런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는 그런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지막입니다. 민중가요 그 사료관과 이제 그 아카이빙 작업의 방향,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을 해 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되게 조잡하게 했고요. 다음 페이지 그리고 동영상까지는 그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합쳐지듯이 남녘 땅과 북녘 땅이 합쳐지소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행세, 동지는 간대없고 이빨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세월은 흘러.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했는지 다들 그냥 미루어 짐작이 다들 되실 겁니다. 소위 말해 개나 소나 다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과연 노래가 뭘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다만세가 민중가요의 반열에 올랐다라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유튜브에 그 시절 다만세라고 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리메이크된 노래들을 대표곡들을 몇 곡을 뽑아서 나간 제목이 그 시절 다만세입니다. 이재호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내보낸 유튜브 방송이고요. 그렇다면은 그건 뭐 다만세는 거의 민중가요 반열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대에 좀 전에 지민주 가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윽박 지르듯이 부르는 파업가와 그 상황을 이해하고 부르는 파업가는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학술적 정의로는 민중가요는 정확하게 주류 노래 문화에 대한 비판 의식을 지닌 대중들이 기존 대중가요 시장 바깥에서 구전 등의 독자적 유통 구조를 통해 향유되는 노래 이게 2024년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가요의 범위 또는 민중가요가 어떤 노래인지 윤석열이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윤석열이 민중가요로 불렀다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것일 뿐이겠죠. 근데 그 바로 옆에 똑같은 자리에서 유족이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당연히 민중가요겠죠.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부르더라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중가요는 좀 재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여기까지가 이제 민중가요를 좀 다시 정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영민 선생님이 이제 민중가요는 철저하게 수용자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된 전문 노래패가 아니라 수용자들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선택되어지고 수용되어서 이루어진 노래 문화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성공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민중가요는 수용자가 중심이라면서 수용자들에 대한 그 어떤 학술적 문헌도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수용자라고 하면은 뭐 일반 대중들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히 이런 노래패들이 좀 수용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좀 대학 노래패를 조금 더 주목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학 노래패는 굉장히 독특한 수용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노래패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문패들이 만든 노래를 그렇게 만든 노래들을 배워가지고 학내에 보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부 역량 있는 노래패들은 새로운 노래를 창작도 하고 심지어 정기 공연을 뭐 봄 공연, 가을 공연에도 대부분 2번 정도 공연을 하고 이거는 이제 요즘 커버 문화의 원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학내 집회와 외부 집회 공연들을 하면서 정말 적극적 수용 집단이면서 동시에 보급 집단이면서 동시에 향유 집단이었던 그리고 향유 집단을 이끌었던 리더의 역할들을 했던 학내에서 했던 이 대학 노래패가 몇 개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아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노래패 개수는 237개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고려대, 전북대가 12개가 파악이 됐고 부산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파악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고려대가 제일 많았으니까 한번 찾아봤더니 중앙노래패가 여기 2개가 있더라고요. 서울이 캠퍼스가 2개여서 그리고 단과대 노래패가 5개가 파악이 됐고 근데 더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고려대는 간호대 의대 노래패도 있었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 노래패도 4개가 있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90년대 초반에는 웬만한 대학에 그 지방에 있는 전문 대학에도 노래패 하나씩은 거의 다 있었고, 조금 큰 대학들은 단과대학에 웬만하면 다 있었고, 그리고 건대나 막 이런 데들은 단과대학 노래패 연합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과노래패가 많은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237개밖에 모르죠. 제가 파악한 거. 그런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90년도에 대학이 241개가 있었으면 노래 학교마다 하나씩만 있었다고 치더라도 240개는 최소한 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최소 1000개 이상의 노래패, 저는 한 3000개까지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1000개 이상의 노래패가 있었을 거다. 이 이야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노래패들이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울의 어디 대학이 어디 노래패, 그러면은 보통 그때 노래패들 만들 때 자기네들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다 적고 막 회칙에 적어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모였을 때 민중가요에 대한 노래 문화가 어떤 식의 흐름을 가졌을까, 학 내에서. 이거는 이제 노동자나 농민이나 이런 데들도 확대를 하면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고 싶은 건 정기 공연 자료, 공연곡 리스트가 그 시대의 사회상을 학생 사회에서 어떻게 반영을 했을까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미치겠어요. 근데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그 공연을 기획하거나 하면서 그 동아리들의 어떤 내부 자료들이 좀 있으면 조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저는 이제 민중가요 사료관을 이것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가 제가 이제 사료관을 좀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여서 민중가요 사료관 왜 하지?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끝에말에다가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부터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제가 97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이게 없어졌고, 그러다가 2001년도에 이제 다운받기 쉽게 만들려고 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민중가요 사료관을 2021년에 서울민회총 음악이 산하의 사료관 추진위원회 형태로 해보자라고 해서 했고, 22년에는 서울민회총 부설 추진단으로 승격을 했고, 그러다가 올해 저희 그 추진단 내부 회의에서 사단법인으로 독립해서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내년에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민중가요 사료관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사료를 수집을 해야겠죠. 이 사료 수집할 때 아까 뭐 노래패 중에 전문가 집단의 사료는 당연하게 수집을 하는 거고 더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되, 저는 수용자 집단의 사료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노래패들이 없어지면서 동방이 없어지면서 자료가 그냥 다 쓰레기장으로 가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술로 보강을 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원래 이제 이거 수집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연구하는 거는 욕심인 것 같고, 요거 수집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제공을 해서 연구자들이 좀 많이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료를 개방하고 수집하고 엮어나가는 게 제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료관이 될 것 같고, 노래책은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7,000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10,000페이지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들었는데, 어쨌든 이 노래책은 백과 형식의 노래책이고, 이후에 추 발굴되고 하는 것들이 계속 붙어나가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노래책이 약간 공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는 사료관이 학술 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후속 세대, 이런 후속 세대들을 위한, 민중가요가 연구가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민중가요가 안 되는 이유가 돈이 안 돼서 민중가요가 안 되는 것처럼 연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료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선배님들의 의견과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저께 아무도 읽지 않는 머릿말을 좀 적었거든요.
네. 아무도 읽지 않으셨죠, 결국에. 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은 되게 가볍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특히나 20 젊은 세대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자리도 만들었고, 내년 초에 오늘과는 비교되지 않게 좀 심도 있는 토론회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후에 준비를 할 건데, 내년 초에 할 그 토론회 때 여러분 오셔서 그때는 좀 빡시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료관에 대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다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좀 누군가가 이렇게 잡고 가기가 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또 이제 뭐 민중가요 사료관을 이제 만들어 간다면 그 같이 힘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럼 사료관의 필요성, 그럼 민중가요라고 하는 걸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물꼬를 텄다고 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자. 네, 안녕하세요. 노래포 전 대표 손은하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하고 내용적으로도 저는 매우 훌륭했다. 그리고 발제자들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와 그리고 아카이빙 등등이 민중가요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 중요한 면에서의 1순위, 2순위를 따지지 않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민중가요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부재하다.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연령대가 뭐 30대, 40대, 50대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활동하고 있는 민중 가수나 작곡가 분들이 거진 다 50대죠, 지금. 그것도 일반 회사에서는 정년퇴임을 코앞에 두고 있는 분들, 정년퇴임이 3, 4년 앞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노동가요나 현장에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작은 페이로 언제까지 평생을 바쳐서 생활을 했는데, 그 이후에 40대나 30대에서 이 문화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인재죠. 인재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고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을 선배들이,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서도 한 가지인 것 같고,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아까 가수 지민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부분들에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 부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핵심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체죠. 우리가 사실 재생산을 표현 참 올드한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끊임없이 확산시켜내는 것에서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못 만들어내는 거고, 일상은 전혀 다른데 투쟁 현장에서만 와갖고 노동가요나 민중가요를 부르는 것으로만 이렇게 축소되어 버린 일들이 너무 많았고, 하여튼 이런 고민들이 좀 됩니다. 하지만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이렇게 이런 토론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이런 향유층들을 만날 건가, 그리고 새롭게 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토대?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두 이렇게 숙제처럼 안고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